네, 한 주간의 포인트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클리 스탑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야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분이 없으셔서 조금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적적합니다. 네, 더 꽉 찬 내용으로 저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함께 그럼 어떤 주제를 보게 될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빅테크다운 변동성, 우리의 대응 전략을 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밤에 GDP가 발표가 됐고요. 이제 1분기 기준으로의 PC가 또 같이 수치가 좀 나왔었는데 이 때문에 S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미국 증시에서 약간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 조금씩 더 불투명해지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향후에 금리 기조는 어떻게 될지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실적도 뒤에서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경제 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격하게 나온 것이 좀 아쉽다. 우리가 전망치가 있는데 보통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한 0.2, 좀 민감할 땐 0.2. 보통 한 0.3%가 벗어나면은 꽤나 좀 많이 틀렸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GDP는 사실 미국의 GDP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귀여운 수치예요. 그렇죠. 1.3%, 미국 2%대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가 0.4%였기 때문에 거의 9분기 만에 최대, 거의 3배 상승한 건데 사실 그 이슈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이슈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거의 한 10%도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강하게 그 성장세가 있었다. 이 부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GDP랑 PC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네. 이제 GDP 같은 경우도 1.6%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하고 있고 PC 같은 경우는 3.4가 나오면서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냥 이렇게 뭐 기대치를 하회할 수도 있고 기대치를 상회할 수도 있지 뭐가 걱정이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2.5%, 지금 나온 게 1.6%인데 2.5%를 예상했다는 거는 2.5%의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으면 보통 우리가 2.4, 2.3, 2.2 이 정도까지는 봐줘요.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1.6%를 밑돌았다는 거는 미국에서 꾸준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자기들의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PC는 전망치가 2.7%면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3.0까지 나와도 물가가 좀 안 잡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4가 나오면서 이야 물가가 정말 안 잡혔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사실 공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IMF 때도 저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겪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저명한 경제학자 분들이 이제 경제를 거의 20년, 30년 겪으시면서 그런 공황을 겪으면서 보통 통계 데이터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면은 이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 연착륙 기간을 보통 2년 안에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착륙, 이제 빠르게 찍고 빠지는, 이제 이 경기 침체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건데, 근데 이런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경제 정책을 발표했더니만 바로 경기가 회복돼가지고 경기 침체 없이 바로 정상 구간으로 돌아온다. 이게 사실 가능하면 우리가 뭐하러 기대해서 결과를 팔겠어요. 근데 그런 오차가 서서히 발생을 하면서 물가는 안 잡히는데 우리 주머니는 얇아졌다. 이게 가시화가 되면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FMC도 이제 4월 30일, 5월 1일 FMC가 열리지만 거기서 정말 차라리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기준금리 시점을 9월에서 약간 12월로 조정한다라는 말만 해도 약간 시장이 좀 충격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미리 나올 최악의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생각보다 시장은 강하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또 FOMC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각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포인트가 됐다는 점이 이 PC라든지 GDP 관련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실적이 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희비가 모두 엇갈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인텔까지 실적이 나왔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게 영향을 체크해봐야 될까요? 네, 아마 실적 발표는 이제 저는 봤거든요. 앵커님께서 이제 7시 반에 브리핑 네. 해주시는 거를 잘 참고를 했고요. 일단 우리 MS랑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인텔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긍정적으로 볼 뿐이지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안 보면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MS랑 알파벳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처럼 기간 조정을 한 3일 거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MS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픈 AI, 챗 GPT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했는데, 우리 MS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 기업도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게임 관련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85조를 벌어서 30조를 남겼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래요. 경향은 그래요.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 사실 영업이익이 10% 넘어도 대단한 거고, 소프트웨어 기업도 당연히 제조업처럼 이제 무형의 이 인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것은 좀 보편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덕분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아까 소프트웨어 쪽도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네. 아마존도 투자 뉴스 나왔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랑 로봇 쪽의 강세를 보이는 게 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파벳이 배당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처음 진행한 그렇다고 거라고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이 시장을 거의 10년 보면서 어차피 그 이전부터도 구글과 알파벳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알파벳이 첫 배당을 0.2달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다. 그 다음 인텔도 딱 절대적인 금액만 봤을 때 실망스러운 게 맞아요. 근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을 시켰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좀 나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적 위치 괜찮고, 인텔의 장점은 좀 CPU의 범용성이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수치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제 주당 순이익이 남들은 뭐 2달러, 1달러 나오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0.2달러 이거면은 날고 기고 하는 기술주들에 비해서 실적 10분의 1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인텔이 약간 좀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돼요. 네네. 파운드리 사업도 접었다가 파운드리 사업 다시 했고, 파운드리 사업이 좀 이제 기대치 대비해서 실적이 안 나왔지만 그 실적도 내부도 이제 외주보다는 내부 수주였다는 게 좀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텔이 그 이제 CPU, ICG를 통해서 AMD가 만들고 있는 CPU보다는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서버 교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한다면 인텔이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인텔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훈풍에 한 70%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30%는 제 몫을 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도 1분기 영업이 2.8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가 최소 한 4번은 바뀌었어요.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TSMC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삼성전자 발표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가이던스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 가이던스, 이제 최종 가이던스가 2조 대 초반이었잖아요. 2조 대 초반이었는데 2조 대 후반을 기록을 하면서, 그동안 SK하이닉스가 HB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냥 의심이 아니었구나. 네. 실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고, 삼성전자는 그 SK하이닉스한테 밀리지 않겠다고 이제 용인 클러스터랑 이제 천안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청주 쪽의 클러스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IT 하드웨어가 조금 약세를 보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기전자도 코스닥 IT 하드웨어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H뱅 관련주, CXL 관련주, 뭐 팹리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장비 쪽이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이슈들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요. SK 하이닉스까지 오늘장 잘 상승하는 이유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비 쪽이 좋다 이런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에서는 토픽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딱 오늘 개장 딱 하고 이 방송 대본 준비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많으니까 네.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 부분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변동성 자체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커요. 네. 근데 그 SK 하이닉스 관련 종목들로는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가 HBM 관련 대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미반도체랑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삼성이랑 싸운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가 이 한미반도체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자신들과 손을 안 잡아주면은 밸류체인을 못 구할 텐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근데 수급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시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저는 두산 테스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테스트 국내 1위 기업이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리포트를 보면은 테슬라의 SoC 테스트를 위해서 1,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차량용 반도체 고성능화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기업이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웨이퍼랑 칩을 테스트를 하는데 그 칩이 차량용 반도체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현대차랑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이 두산 테스나의 실적은 잘 나올 거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 아플 것 같고요. 테슬라는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나왔고 테슬라에서는 저가형 모델 테슬라2를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두산 테스나의 올해 하반기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무난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두산 테스나가 상당히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선택지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인 두산 테스나까지 저희 함께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들 종목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오늘장 또 뜨거운 섹터가 하나가 저 PBR 금융 쪽인데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5월 2일 정도에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 볼까요? 네, 확실하게 투자분들께서 좀 관심 밖에 있다가 새롭게 나타난 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했을 때는 약 3월 말까지 강세 보이다가 약 이제 2주 정도 어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 멀어지면서 단기 차익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맥점이 나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 맥점이 좀 윤곽을 찾으면서 수요일 날 정말 강했어요. 이때 맥점 잡고 목요일날 단기 차익 나온 다음에 오늘도 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금융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묻지마 투자보다는 좀 명확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뉴스는 원래 이제 수요일에 나왔던 거는 5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화가 나왔죠. 5월 네. 2일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장 종목들과도 이야기를 맞췄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은 크게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저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제 5월 말에도 또 구체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 규칙안이 9월 달,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운용사 선정 및 ETF 출시가 11월이면은 만약에 이 저PBR 관련 종목들이 4월 달에 딱 부각을 받은 다음에 조정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11월까지 그냥 쭉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총선 결과가 야당이 이겼다는 부분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렇게 반격을 하진 않겠지만 금투세 관련도 있고 호락호락하게 통과를 좀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뒤로 후퇴했을 때 저 PBR이 밀렸다는 거는 마냥 이렇게 중장기적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를 하나를 감시한 다음에
일정 주대로 매수했다가 주요 일정 나오기 직전에 매도했다가 주요 일정 나오면 눌림목에서 다시 샀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이 작은 종목이지만 여러 번 사골처럼 우려 드신다고 한다면 좀 재밌는 수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PBR 이슈에 따라서 매수 전략을 같이 취해 가시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봐야 될지 오늘장 토픽 종목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는 KB금융이랑 하나금융 지주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나금융 지주는 제가 언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시 소개를 드리기도 뭐하고 이미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금융 지주를 소개를 드릴 건데 네. 사실 딱 저 PBR 말고 실적만 보면 우리금융 지주가 사실 금융 탑이거든요. 네. 뭐 KB금융도 이제 중국발 리스크 제외하면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딱 이 예대 마진 폭이나 정통적인 은행 관련 봤을 때는 실적 개선세랑 실적 향상세랑 접어 이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사실 우리금융 지주가 제일 큽니다. 근데 재밌는 게 약간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돼요. 네.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룹에서 은행 의존도가 꽤 크다고 합니다. 93.2%면은 우리금융 지주가 분명히 은행도 있을 거고 우리 카드도 있을 거고 우리 종합금융도 있을 건데 이 우리 은행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93%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업 다각화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궁여지책으로 사업 다각화라는 게 아니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제 증권사 그래서 롯데손해보험이 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 롯데손해보험을 우리금융지주가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롯데손해보험이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피로도를 볼 때는 그 낙수 효과를 우리금융지주가 거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이 단기 모멘텀이라 보는 이유가 이 대표께서 오버페이를 안 한다. 그래서 경쟁자가 붙으면 몸값이 올라가는데 이 몸값을 과하게 책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M&A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롯데손해보험도 있지만 한국포스증권 인수 후에 우리종합금융과 합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해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이 종합금융이란 개념이 옛날에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 종합금융밖에 안 나왔는데 장점은 다양한 상품을 다룬다는 것인데 이제 매출 포인트가 많다는 거죠.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PB들이 정말 유능력했다고 한다면 종합금융사가 없어지지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다채로운 상품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투자분들께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종합금융사가 많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A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다고 하고 있고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외국인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가 괜찮다고 판단되지만 네.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우리금융지주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과 관련된 인수전에 뛰어든 우리금융지주까지 토픽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위클리 스탁포인트 시간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